많은 분들이 바이언에 대해서 지난 시즌 나겔스만이 이제 본인의 능력이 뽀록 난 게 아니냐. 87년생에 정말 독일을 강타한 정말 어린 감독인데. 정말 어린 감독. 젊은 감독이 아니야. 어린 어린이죠, 감독입니다. 저보다 어려요. 네, 87이시니까. 그러니까 네. 성주랑 친구야. 근데 성주보다 키는 많이 크지만 어려 보여요. 성주는 사실 40대 중반으로 보이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프리시즌에 이제 브라쪼 에서 쪼버지가 됐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 그래도 열어봐야 되지 않겠어? 나겔스만이 지난 시즌 불안했으니까 웬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바이언 걱정하는 게 아니다. 함부로 바이언 걱정하지 마라. 바이언 걱정할 시간에 네 인생이나 걱정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근데 올해 초중순에 진짜 걱정하긴 해야 됐어요. 그랬죠. 네. 근데 열어보니까 그래 바이언 걱정할 이유가 없구나. 네. 새 시즌 들어서 나겔스만도 전술적인 피드백을 한 것 같고요. 맞아요. 지난 시즌에 아쉬웠던 포인트들을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바꿔나갔다는 게 느껴졌던 지난 두 경기들이었습니다. 우리 그 라이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바이언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비주얼 폰지님이 좀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캡틴 노이어 이런 맞아요. 분들 이런 네. 분들이 많은 와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경기는 마치 한지 플리크의 바이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렇게 볼 라는 수 칭찬을 있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경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일단 최근 두 경기 슈퍼컵이랑 저 1라운드까지 포함해서 지금 11골을 넣었습니다. 네. 두 경기 11득점. 이게 원래 그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는 인간미가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그냥 때려서 이긴다의 개념이 아니라 좀 짓이긴다라는 느낌이 강한 팀인데 네. 그런 느낌. 두 경기 6골 아니야. 약간 그거죠. 1대4 상황에서도 마치 0대0인 것처럼 경기를 그렇지. 해요. 정확히 0대4 상황에서 0대0인 것처럼 경기를 해요. 그 왜 범고래가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 물개를 데리고 논데 이렇게 탁탁 치면서 재밌으니까 느낌이 됐어 이겼어 이게 아니라 때리니까 재밌네. 네,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거기다 이제 만에 추가됐지. 네. 여러 다양한 또 공격 자원들이 추가가 되면서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 프랑크푸르트전에 다시 좀 이제 스케치를 해보면 6분 만에 상대 허를 찌르는 키미의 프리킥골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 정말 천재적인 킥이었어요. 네. 트랍 골키퍼가 아예 그렇죠. 그냥 속아가지고 타이밍도 못 재고 생각도 그냥 못한 것 같아. 실점을 했었고 11분에는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의 세컨볼을 파바르가 마무리했는데 이미 11분 만에 프랑크푸르트가 정신 못 차리는 상황에서 두 골이나 달아나버린 바이에른 뮌헨이었죠. 이후에는 마네 한 골, 무시알라 멀티골, 그나브리까지 한 골을 넣어서 6대1의 대승을 넣었는데 이제 그 딱 하나의 실점이 오게티긴 했었어요. 그 무아니에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데뷔골을 실점을 했는데 그 노이어의 실수가 좀 오게티였죠. 그 루카스 헤르난데스가 사실 패스를 줬는데 엄연히 따졌을 때 저는 이 루카스 헤르난데스의 패스도 조금 애매했어요. 조금 그렇긴 해. 노이어가 컨트롤하기 힘들었는데 네. 문제는 노이어도 어쨌든 터치 과정에서의 실수가 같이 나오면서 실수했죠. 무한이가 후반전에 교체 때고 내용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경합이나 타이어 뽀른발 움직임에서 낭트 때 보여줬던 폼을 잘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 무한이가 이제 압박을 했을 때 노이어가 볼을 뺏기면서 좀 허무하게 실점을 했었죠. 이거는 오게티지만 나머지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할 만한 그죠. 전형이 바이에른 뮌헨에게 나왔다고 봤고요. 자,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이 두 경기에서 나타났던 특징은 이전 시즌과 다르게 중앙 공격이 매우 적극적이 됐고 매우 좋아졌습니다. 팀의 포메이션은 저는 기본 위치가 이때 4-2-2로 지금 보이고 네. 상황에 따라서는 키미가 올라가면서 4-1-3-2처럼도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4-2-2 전형이 지금 기본 옵션이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또 나겔스만이 네. 투공미 투톱 요거 잘 좋아하잖아. 그쵸. 라이프치히의 시스템이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키미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보면 3-1이나 2-1의 형태의 예. 1의 자리에 있었어요. 혼자만 여기 덩그러니 남아있다 보니까 키미도 전진했을 때 더 잘하는 선수인데 그치. 위치상 어쩔 수 없이 뒤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 한 명만 있다 보니까 계속 집중 견제를 받았어요. 그나마 고레츠카가 옆에 나올 때는 좀 괜찮았는데 고레츠카도 지난 시즌 잔부상이 좀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미가 혼자 나와서 계속 고립되고 전진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들을 보면 무조건 키미 옆에는 미드필더 파트너가 꼭 붙습니다. 있으면 키미의 어떤 그 능력이 배가 되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자비처가 다행히 프리시즌 때부터 평가가 좋았는데 좋았어요. 이번에 또 파트너로 나와주면서 번갈아가면서 올라가는 역할, 상황에 따라서는 자비처가 뒤를 바치고 키미가 올라가면서 공격적으로의 가담을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후방 빌드업 전술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풀백이 볼을 잡았을 때 후방에서 웬만해선 높게 안 올라가고 뒤쪽에서 숫자 싸움을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빌드업 전술이 숫자의 배치로만 봤을 때는 4-2로 보였어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근데 후방에 많은 숫자를 뒀을 때 이점은 상대 압박을 풀어나오는 데 있어서 수적 우위를 수월하죠.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도 이제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후방에 4-2가 갖춰졌을 때 6명이잖아요. 그럼 프랑크푸르트 같은 팀들은 압박의 어떤 냄새가 맡아지니까 바로 라인으로 올려서 압박을 걸어요. 이 과정에서 윙백도 올라가고 3톱도 올라가고 중앙 미드필더들도 올라가는데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전방에 남아있는
2명의 투톱과 2명의 공미를 마치 4명의 전방 선수처럼 활용하면서 그냥 상대 5백을 허물어 3백을 허물어 버리는 이거 거죠. 공간이나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4-2의 빌드업은 프랑크푸르트의 3-4-3 수비 전형에서 4와 3을 모두 끌어당긴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셋을 상대하게 만드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네, 그나브리, 밀러, 뭐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후루루리 가깝게 왔다 그렇죠. 갔다 하니까 상대를 파괴하는 게 그만큼 좀 쉬워졌습니다. 어쨌든 일단 첫 번째 핵심은 키미히의 고립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입할 때 사실 마즈라이 선수가 왔을 때 예. 빌드업 관여가 마즈라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마 키미히의 고립을 마즈라이가 안쪽으로 좁혀서 풀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 그 마즈라이는 선발로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술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는 매우 반가운 일이고요. 마즈라이 잘해. 잘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면 또 힘이 될 거라고 네. 봐요. 교체 출전을 했지만 이제 어. 선발로 나왔을 때 모습이 좀 기대가 되고 영리한 자원이죠. 그쵸. 파바르보다 나을 겁니다. 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앙 공격 루트의 창출인데 아까 얘기 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측면만 활용을 했어요. 키미가 고립이 되다 보니까 키미는 후방에 남아 있고 나머지 윗선의 자원들 밀러나 아니면 뭐 삼선에 이제 또 그 무시알라가 나왔을 네. 때 무시알라도 전진을 하다 보니까 키미랑 그 윗선의 자원들 간의 간격이 매우 벌어졌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중앙을 뚫는 시도도 없이 자기 진영에서부터 계속 측면으로만 볼이 갔었어요. 그렇지.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왔을 땐 그래도 괜찮았지만 폰지가 못 나오고 아니면 후반기 때 나왔을 때 부상 여파 때문에 좀 잘 못 뛰었을 때 그래서 바이에른 팬들이 개빡쳐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하냐고 이 경기. 그게 진짜 비아레알전에도 맞아. 마찬가지로 졸전으로 이어졌던 이유였거든요. 근데 새 시즌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 6명의 선수가 후방 빌드업에 있고 전방 4명의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롤처럼 튀는데 이 4명의 선수들의 위치는 계속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이 넓은 공간에 4명의 선수들이 공간을 차례차례 먹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넓게 보여서는 선수들보다는 주로 이제 중앙 쪽에 숫자를 그치. 좀 많이 두는데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처럼 측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앙 중앙에 지역. 많은 숫자를 활용해서 중앙 활용이 능숙해지죠. 키미가 고립이 안 되니까 네. 이쪽에서 전진 패스가 잘 뿌려지는 거 상황에 따라서는 키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도움을 주는 요소고요. 전방에 있는 4명의 자원들이 개인 능력들이 일단 다 출중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스타일들이 묘하게 조금씩 달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거 상대하기 되게 버거워요. 그리고 마네가 어쨌든 좋은 영입이나 생각이 아, 드는 좋아. 게 활동량, 그렇지. 움직임, 네. 압박, 볼 간수 이런 부분에서 다 잘 되죠. 장점이 많아요. 리버풀은 오히려 이번에 풀럼전에 마네 공백이 저는 좀 느껴졌다고 분명히 봐. 있었다고 예. 봐요. 피르미노보단 마네가 나았을 예. 거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마네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의 이선 자원들은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는 배경들이 그렇지. 조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네와 그나브리 투톱에 배치됐던 두 선수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해 있고요.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 백스리를 쓰는 팀의 스토퍼들은 이쪽을 따라 나가서 맞아요. 사이가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이를 밀러 그리고 무시알라 같은 무시하나 좋더라. 뭐 밀러는 사실 뭐 공간 연주자라는 예. 얘기가 있을 정도로 워낙 활용 능력이 어. 좋은데 무시알라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고 민첩하죠. 이런 자원들이 이제 그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4명의 선수들이 스위칭을 그때그때 가져가는 양상이 됐고요. 측면은 이제 풀백이 후방을 보고 주로 톱 자원에 있는 마네, 그나브리 중에 한 명, 그리고 무시알라, 밀러 중에 한 명이 서로 간의 연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지난 시즌보다는 역시 중앙에 무게중심을 좀 많이 두는 전술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비 상황에서의 1대1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3-4-3 대형에 맞춰서 빌드업을 하는데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1대1로 상대에게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본인들의 어떤 수비 전형보다는 상대에게 맞춤형의 똑같이 3-4-3으로 응수하는 네. 듯한 그런 형태로 1대1 압박을 좀 걸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압박이 좀 있었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압박을 하겠는데 지난 시즌의 문제점은 풀백의 뒷공간이라 수비 라인의 뒷공간 이런 부분들이 뚫리면서 밸런스가 많이 붕괴가 됐거든요. 근데 새 시즌에는 풀백이 후방에 있잖아요. 4-2의 전형으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풀백의 기본 위치가 내려가 있었고 지난 시즌처럼 알폰소 데이비스의 윙처럼 올라가는 전진에만 의존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풀백들은 뒤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측면 쪽 뒷공간도 풀백들이 방어할 수 그치. 있고 일단 후방의 숫자가 많으니까 밸런스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뮌헨은 이제 압박하다가 풀리면 백포에 4명 그리고 3선에 2명 키미 옆에도 어쨌든 파트너가 고정적으로 사비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4-2 형태로. 혼자만 있을 때보다는 네, 밸런스가 더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선수들이 박스 수비도 많이 가져가고 하프 스페이스도 커버하고 그러면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지난 시즌보다는 더 좋아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일단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분명히 좋아 보여요. 네. 다만 이제 뭐 약간 그거죠. 아직은 그래도 초반이니까 조금만 더 저는, 보자. 저도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네. 일단 이 전술은 지금 달라진 전술이고요. 어. 상대하는 팀들이 야 바이에른 뮌헨이 이런 걸 하네? 라고 놀랄 만한 지금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다른데 그쵸. 초반에는 아마 바이언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치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대응하는 팀들이 나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상대할 것인가. 왜냐하면 바이언 걱정은 의미가 없다.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난 시즌에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이게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그다음에 상대에 따라서는 프랑크푸르트가 이 경기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았어요. 그거를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세긴 세다. 세긴 세다. 근데 아마 라이프치히랑 프랑크푸르트 다음의 팀들은 바이에른 뮌헨의 이러한 형태를 알고 제 생각에는 왠지 밀집 수비로 대응할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중앙은 그렇지. 최소한 상대하는 팀이 숫자가 안 밀리거든요. 밀집 수비를 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전술을 만났을 때 나겔스만의 팀이 어떻게 풀어나올 것인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또 강한 압박을 응수하는 팀들도 분명히 나올 나올 겁니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겔스만이 어떤 전술적인 임기응변을 보여주느냐. 지난 시즌 그게 좀 아쉬웠기 맞아요. 때문에 답답했는데 나겔스만도 과연 새 시즌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임기응변 능력 그리고 전술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의 어떤 과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맞아요. 마즈라위라거나 더리우트. 달리우트라거나 예. 이런 선수들이 또 그라벤베르그라거나 맞아요. 들어가면 다른 변주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바이어는 역시 뭐 올해도 지난 시즌이랑은 다르게 강력한 챔피언스리그 또 우승 후보군으로 올라올 수 있는 본인들의 어떤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네. 기대가 되죠 이러면 또. 그리고 이제 바이언 지난 시즌 모르지만 지난 시즌 비아레알전 생각하고서 또 챔스에서 한번 만나볼까 했다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바이언은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상대하는 팀들은 웬만하면 네. 피하는 게 나아요. 네.